제주도의 5월은 싱그러운 실록과 따뜻한 바람이 온 섬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사흘 된 이수진은 남편 박민수와 함께 꿈에 그리던 신혼여행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25세 수진에게 이 모든 것은 동화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민수는 30살의 젊은 사업가로 작지만 탄탄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는 수진이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첫 만남부터 신사적이었고 항상 수진을 배려하며 소중히 여겼습니다. 6개월간의 열애 끝에 그들은 결혼에 골인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신혼여행 둘째 날 아침 호텔 창문으로 쏟아지는 황금빛 햇살이 침실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수진은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따뜻한 체온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아침이 앞으로도 수십 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그때의 수진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오늘은 한라산에 가기로 했잖아요. 수진이 부드럽게 민수를 깨웠지만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시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탓이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에게 자신의 사업을 더 키워서 그녀에게 최고의 삶을 선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사랑이 가득했고 수진은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그녀는 정말로 행복한 신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뽀얀 피부는 사랑의 기운으로 더욱 빛났고 눈에는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남편과 함께하는 마지막 아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민수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스스한 머리를 긁으며 일어나 수진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신혼여행에서는 모든 것이 여유롭고 자유로워야 한다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들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먹으며 하루 일정을 다시 계획했습니다. 한라산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면서 예쁜 카페들을 둘러보는 게 어때요? 민수의 제안에 수진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신혼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했으니까요. 그들은 렌트카에 올라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하늘, 그리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오후 3시경, 그들은 성산 일출봉 근처의 작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행복하다고 속삭였고 수진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주변의 다른 커플들도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고 카페 전체가 따뜻한 사랑의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금방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수진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테라스에 혼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기면 여기에 다시 와서 가족 여행을 해야겠다는 생각, 민수와 함께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여행을 계속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지만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배탈이라도 났나 싶어 걱정했지만 30분이 넘어가자 수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직원에게 남자 화장실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무도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수진의 가슴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카페 주변을 샅샅이 찾아봤지만 민수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음성이 수진의 귀에는 마치 운명의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가고 카페에는 석양의 붉은 빛이 스며들었지만 수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수진은 마침내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곧 민수가 나타나서 깜짝 이벤트였어라고 말하며 웃을 것이라고 이런 끔찍한 일이 현실일 리는 없다고 애써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이 농담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현실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혼자 호텔방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민수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있는 옷장, 그의 면도기와 칫솔이 놓인 화장대, 침대. 한쪽에 남아있는 그의 체온의 흔적들이 모두 그녀에게는 고문 같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제주도 밤바다를 바라보며 어디선가 민수가 자신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경찰서의 형광등 불빛은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수지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사건 담당 형사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새 울어서 쉬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셋째 날 수진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와의 결혼 생활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금전적인 문제나 다른 여자 문제 같은 것 말입니다. 담당 형사 강철민의 질문에 수지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모독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완벽한 남편이었고 그들의 결혼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사는 마치 민수가 의도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사고가 있었을 거예요. 납치나 강도 아니면 기억을 잃었거나.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마지막에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강 형사는 동정적인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수진의 절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온갖 가능성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고문해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카페 주변은 물론 성산 일출봉 일대, 해안가, 심지어 바다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해양경찰의 배들이 바다를 누비며 수색했고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어 하늘에서 넓은 지역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3일간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민수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기간 동안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와 호텔을 오가며 소식을 기다렸고 틈틈이 민수가 갔을 만한 곳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제주도의 모든 병원, 응급실, 심지어 시체 안치소까지 확인했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박민수라는 사람은 마치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양가 부모님들의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며 위로해주던 부모님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은 수진에게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선들이 수진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수진아, 민수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은 없었니? 누군가와 만난다든지 돈 문제로 고민한다든지. 시어머니 박영숙의 질문에 수진은 또다시 억울함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만 시부모님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진이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일주일 후 수진은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 휴가를 연장할 수 없다고 했고 제주도에 머물러 봐야 할 수 있는 일도 다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민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현실 직면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릴 때 수진의 다리는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신혼집으로 들어선 순간 수진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수와 함께 정성스럽게 꾸몄던 집이 이제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직 뜯지 않은 결혼 축하 선물들이 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함께 먹으려고 사두었던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 민수의 부재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첫 번째 밤 수지는 민수의 옷장을 열고 그의 셔츠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옷에서 위로를 받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리움만 더욱 커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베개를 껴안고 잠들려 했지만 옆자리의 공허함이 너무 커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복귀한 수진의 모습은 동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사하고 밝았던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초췌하고 절망에 빠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수지는 그런 관심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선배들의 위로에 수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절망이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경찰 수사는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였고 언론의 관심도 이미 다른 사건으로 옮겨간 뒤였습니다. 세상은 박민수의 실종을 잊어가고 있었지만 수진에게는 매일매일이 첫날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민수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진은 점점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어린 눈빛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심과 추측의 시선으로 변해갔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수진이 남편을 죽이고 숨겼다는 황당한 추측까지 내놓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시부모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민수를 걱정하며 의지했던 그들이 점점 수진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수진이 민수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것은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의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수진의 마음에 독처럼 퍼져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없고 사건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수지는 마지막 희망마저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도 민수를 찾아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민수가 정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기억을 잃었거나 어딘가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 믿으려 했지만 이제는 그런 희망도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25의 그녀에게는 남은 인생이 너무나 길고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실종 신고를 한 상태에서 그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었기에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생활비, 집세,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막막한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민수의 IT 회사는 그가 사라진 지 3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주요 고객들이 떠나갔고 직원들도 하나둘 다른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수지는 민수의 사업 파트너들과 만나 회사 정리를 도왔지만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지급 임금과 사무실 임대료 등 부채만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민수 형이 돌아오시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수의 사업 파트너였던 김대호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수지는 그의 말에서 진실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국 수지는 회사에 남은 자산으로 최소한의 부채만 정리하고 손을 떼야 했습니다. 신혼집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수입이 없어진 상황에서 수진의 월급만으로는 두 사람이 살던 집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정리하고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장만했던 가구들, 함께 고른 그릇들, 신혼 때 받은 선물들을 정리하는 과정은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이별 의식 같았습니다. 이거는 꼭 가져가세요. 민수 씨가 돌아오시면 필요하실 거예요. 이삿짐 센터 직원의 말에 수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사람이 여전히 민수의 귀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우면서도 더욱 슬펐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옷들과 개인 물품들은 모두 보관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처분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원룸은 이전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창문도 작고 채광도 좋지 않았지만 수진에게는 그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이었습니다. 민수 없이 혼자 생활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극도로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혼자 잠들고 아침에 혼자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상황도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동료들이 동정심으로 수진을 배려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배려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수진의 업무 효율성도 예전 같지 않았고 집중력 부족으로 실수를 자주 했습니다. 상사들은 점점 그녀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았고 수진은 회사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씨,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직속 상사 이 과장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더 짙었습니다. 수진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직원이 계속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이 일자리라도 잃을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들은 점점 수진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수진이 민수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왜 사라졌는지 정말 모르겠어? 신혼여행에서 남편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돼?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추궁에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똑같이 민수를 그리워하고 찾고 있는데 마치 그녀가 가해자인 것처럼 취급받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결국 수진은 시부모님과 연락을 끊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욱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년째가 되자 수진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소개팅을 주선하려 했고 부모님들도 민수를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런 것들이 모두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마. 민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대학 동창 미영의 말에 수진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아직 민수가 죽었다고 확인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런 수진의 모습에 친구들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수진은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3년째 수진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 대한 기억에 매달리며 살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직장에서도 결국 위기가 왔습니다. 수진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회사에서는 그녀에게 사직을 권유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마지막 보루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이수진 씨도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힘든 기억들이 많으시잖아요. 인사팀장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배려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직원이라는 선고였습니다. 수진은 퇴사 수속을 밟으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 수진은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구직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거의 끊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점점 작아져서 결국 원룸 하나로 축소되었습니다. 민수와의 추억, 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기다림만이 그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감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흘러갔습니다. 임대료는 매달 나가야 했고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수지는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 일자리를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카페 서빙, 전단지, 배포 등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그 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수진의 20대 후반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행복한 신부였던 그녀는 이제 사회의 밑바닥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부인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더 큰 진실을 향한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수가 사라진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이제 30살이 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나이보다 훨씬 깊은 시간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끝없는 기다림과 절망, 그리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때 밝고 순수했던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수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형마트에서 새벽 진열 아르바이트를 했고 오후에는 음식점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학원가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거나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을 하는 등 하루에 서너 개의 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빠듯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진을 남편이 사라진 불쌍한 여자로 바라봤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과거를 설명하기도 벅찼습니다. 때로는 호기심 어린 질문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동정 어린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무관심이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 없어. 새로 시작한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동료의 말에 수지는 더 이상 설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5년 동안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고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애매하게 웃어넘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진의 원룸은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비가 오면 곰팡이 냄새가 났고 겨울에는 제대로 난방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이라도 잃을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참고 견뎠습니다. 민수의 물건들은 여전히 작은 상자에 담아 방 한 구석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밤에 그 상자를 열어보며 그를 그리워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7년째 되던 해 수진에게 조금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일하던 작은 식당의 사장이 그녀의 성실함을 알아봐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었고 수진은 조금씩 생활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대단해. 이렇게 힘든 시기를 혼자 견뎌내다니. 식당 사장 김미숙은 수진의 사연을 알고 나서 더욱 그녀를 아껴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사장은 자식 같은 마음으로 수진을 보살폈고 때로는 어머니 같은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수진에게는 오랜만에 만난 따뜻한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정이 찾아오자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바쁘게 살 때는 생각할 틈이 없었지만 조금 여유가 생기자 민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혼자 앉아 민수가 돌아온다면 어떤 모습일지, 자신의 변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8년째 수진은 처음으로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사설 탐정에게 민수를 찾아달라고 의뢰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단서도 부족했습니다. 탐정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부인,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요? 8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탐정의 말에 수지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항의했지만 탐정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실종 사건을 다뤄봤고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9년째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체념이 그녀를 지배했고 삶에 대한 의욕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민수를 기다리는 것도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고 실제로 그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수지는 심한 감기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오랜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독감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 수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 거지?
34세가 된 수지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9년 동안 그녀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서기만 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수진만 홀로 시간이 멈춘 채 살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수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원룸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했고 자기 개발을 위해 야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것은 민수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돌아왔을 때 더 나은 모습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너무 컸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째가 다가오면서 수지는 이상한 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변화일지 나쁜 변화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그녀의 인생에 드디어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지 정확히 10년 만에 수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수진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만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기적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미숙 사장은 변화하려 노력하는 수진을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한 여자의 청춘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을 보는 것은 같은 여자로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어떻게 수진을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만이 해결책이라고 믿을 뿐이었습니다. 2024년 10월에 서울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지 정확히 10년 하고도 5개월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수지는 식당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손님이 뜸한 시간대라 그녀는 테이블을 닦으며 창밖의 가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번호는 낯설었습니다. 요즘 들어 스팸 전화가 많아서 수지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중년 남성의 것이었고 예상보다 정중했습니다. 이수진 씨 맞으십니까? 저는 박영수 변호사입니다. 박민수 씨의 가족분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민수와 관련된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변호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수진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민수와 관련해서요? 혹시 민수 소식이 있나요? 박영수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내실 수 있으신가요? 중요한 일입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민수가 어떻게 됐나요? 살아있나요?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지난달에, 시어머님은 그저께. 장례식이 내일 있습니다. 수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그들의 부고를 지금 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왜 변호사가 자신에게 연락을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저는 시부모님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는데 유언과 관련된 일입니다. 자세한 것은 내일 장례식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추모공원에서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죽음, 유언, 그리고 장례식. 10년 만에 갑자기 들이닥친 소식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명 그들은 민수가 사라진 일로 수진을 원망했고 심지어는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민수의 부모였고 수진에게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진은 10년 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서울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그리고 무엇을 듣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민수와 관련된 유일한 단서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추모공원에 도착한 수지는 안내를 받아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고 수진이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조문을 마쳤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시부모님은 10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들 앞에서 절을 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원망과 동시에 안쓰러움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수진 씨 맞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수진이 돌아보니 중년의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어제 전화를 걸었던 박영수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수진을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조의를 표합니다. 시부모님을 잃으신 슬픔이 크시겠지만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신 유언장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와 함께 법적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부터 읽어본 수진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10년 동안 너에게 못할 말을 많이 했구나. 민수가 사라진 게 내 탓이라고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깨달았어. 너도 우리와 똑같이 민수를 그리워하고 찾고 있다는 걸 말이야. 민수 아버지가 먼저 떠나고 나서 나는 혼자 남겨진 두려움에 더욱 너를 원망했어.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보니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알겠구나. 너는 우리 민수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소중한 며느리였어. 미안하다, 수진아. 그리고 고마웠어. 너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부디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은 부모가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랬단다. 편지를 읽는 수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원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녀 나름의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언장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의 말에 수지는 법적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수진에게 남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집, 예금, 그리고 민수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대략적인 재산 규모는 35억 원 정도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수지는 어지러웠습니다. 35억이라는 돈은 그녀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루하루 버티기 급급했던 그녀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어요. 1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시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맡기셨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예금 통장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우리 민수가 너에게 주고 싶어 했던 거야. 그 아이가 사업을 키워서 너에게 최고의 생활을 선사하고 싶다고 했잖니.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거야. 부디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다오. 수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품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원망, 그리움, 고마움, 미안함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고 그 순간 그녀의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사람, 박민수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고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그 눈빛은 분명히 수진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쁜 재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10년 동안 매일 그리워했던 남편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보다 먼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 수진의 절규 같은 외침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놀라 그녀를 바라봤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그런 시선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민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를 피해 빠른 걸음으로 출구를 향해 갔습니다. 민수 씨, 저예요. 수진이에요. 수지는 울면서 그를 쫓아갔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리움, 분노, 안도감, 배신감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박영수 변호사가 뒤따라오며 수진을 말렸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추모공원 주차장까지 와서야 멈춰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10년 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민수의 첫마디에 수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까지도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욱 차갑고 더욱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수 씨, 저예요. 당신의 아내 수진이에요. 기억 안 나요? 수진이 다가가려 하자 민수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박민수가 아니라 이정훈입니다.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 조문 와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를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수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정훈? 아버지 장례식? 그렇다면 이 사람이 시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인가요? 하지만 얼굴은 분명히 민수였습니다. 목소리만 다를 뿐 모든 것이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박민수예요. 내 남편이라고. 2015년에 결혼해서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민수. 아니, 이정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말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한 적도 없고 제주도에 간 적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저를 그분과 혼동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박영수 변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수진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수진 씨, 진정하세요. 혹시 충격이 너무 커서. 변호사님, 이 사람이 민수예요. 제 남편이라고요. 얼굴을 보세요. 변호사는 이정훈을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실히 수진이 말하는 대로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훈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정훈입니다. 신분증을 보여드릴까요? 그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정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생년월일도 민수와 달랐습니다. 수지는 그 신분증을 보고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지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이수진 씨, 일단 진정하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이정훈 씨도 이런 놀라운 우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정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닮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저희 부모님 장례식에 오셨는지도요. 세 사람은 추모공원 내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이정훈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손의 모양, 목의 점, 심지어 말할 때의 습관까지. 하지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저를 당신의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정훈의 질문에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수와의 만남, 결혼, 신혼여행에서의 실종, 그리고 10년간의 기다림까지. 이정훈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그런데 정말로 죄송하지만 저는 그 박민수라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이정훈으로 살아왔고 결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당신의 과거는 뭐예요?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지 말해봐요. 수진의 다급한 질문에 이정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일했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달에 돌아왔는데 이미 너무 늦었더군요.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절망했습니다. 10년 동안 미국에 있었다면 제주도에서 실종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이렇게까지 똑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쌍둥이거나 형제는 아닌가요? 박영수 변호사의 질문에 이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외아들입니다. 부모님도 다른 자식이 있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때 수진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DNA 검사를 해요. 그럼 확실해질 거예요. 당신이 정말 민수가 아닌지. 이정훈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야 부인도 포기하실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남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똑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직감은 옳았습니다. 이정훈이라는 남자의 정체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지는 이정훈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인지 정말로 10년 동안 미국에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가 시부모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지였습니다. 시부모님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수진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가족사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물려받은 35억의 유산과 민수의 실종 사이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지는 이정훈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상으로는 그는 정말로 이정훈이었고 미국에서 10년간 거주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시부모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에 따라 이제 그녀의 소유가 된 그 집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선 집은 을씨년스럽고 쓸쓸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구들과 빛바랜 사진들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시부모님의 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지만 그 중에 이상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민수와 똑같이 생긴 아이가 2명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민수, 정훈이 5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이? 그렇다면 이정훈은 정말로 민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더 찾아보니 출생신고서 같은 문서들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수와 이정훈은 쌍둥이였지만 태어나자마자 입양으로 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정훈은 이시 성을 가진 가정에 입양되었고 민수는 친부모 곁에 남았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정훈은 민수의 쌍둥이 형제였던 것입니다. 왜 시부모님이 이런 사실을 숨겼는지, 그리고 왜 이제야 이정훈이 나타났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수의 실종과 이 사실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였습니다. 수지는 즉시 이정훈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와 만나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정우는 놀란 것 같았지만 만나자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당신과 민수가 함께 찍힌 사진이에요. 수진이 사진을 보여주자 이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쌍둥이라는 것, 그리고 친부모가 따로 있다는 것 말입니다. 양부모님께서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알려주셨어요. 수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왜 모른다고 했어요? 왜 민수를 모른다고 했는 거예요? 이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형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게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럼 왜 나서지 않았어요? 왜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양부모님이 말렸어요. 괜히 복잡해질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리고 저도 솔직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형에게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화가 났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이정훈의 냉담함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왜? 이정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를 찾으셨어요. 유언에서 저를 아들로 인정하시고 재산의 일부를 남겨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돈 때문에 나타난 거군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정훈은 부인하려 했지만 수진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박영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계시네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예상대로 두 분은 직접적인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정훈 씨의 DNA에서 박민수 씨의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제 수준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어요. 수진과 이정훈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쌍둥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사해 본 결과 박민수 씨의 출생 기록에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씨의 입양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작이라니요? 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숨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큰 권력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록 조작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지는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뭔가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민수의 실종도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일 수 있어요. 그때 이정훈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제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진과 변호사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형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받은 편지가 있어요. 누군가가 익명으로 보낸 건데. 이정훈은 지갑에서 접힌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에는 민수 형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수지는 그 편지를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정훈에게 당신의 쌍둥이 형제 박민수가 거대한 음모에 휘말려 실종되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며 당신도 그 계획의 일부입니다. 한국에 돌아오면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편지에는 서명이 없었지만 마지막에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도장을 본 순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도장,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박영수 변호사가 그 도장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태원그룹의 것입니다. 태원그룹? 네, 우리나라 10대 재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런 편지를?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재벌, 30년간의 계획, 쌍둥이의 운명. 수지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수가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기 위해서는 30년간 숨겨진 진실과 맞서야 할 것 같았습니다. 태원그룹에 대한 조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변호사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정보를 수집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원그룹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중 하나였고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수진과 이정우는 함께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지만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태원그룹에 공개된 정보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원그룹의 창업주는 태민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서 거대한 기업 집단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현재는 그의 아들 태진욱이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손자 태연우가 후계자로 지목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정훈이 태원그룹의 가족 관계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태민호 회장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태진욱 회장만 활동하고 있어요. 나머지 2 아들은 어디 갔을까요? 박영수 변호사가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태민호 회장의 둘째 아들 태진수가 1995년에 급작스럽게 사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셋째 아들 태진호는 아예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재벌가의 권력 다툼에 민수가 휘말린 것일까요? 하지만 평범한 IT 업체 사장이었던 민수가 태원그룹과 무슨 연관이 있을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정훈에게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만남의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 오늘 밤 11시. 편지의 마지막에는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혼자 오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같이 가야겠어요. 수진의 말에 이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수 변호사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편지에서 많은 사람이 오면 위험하다고 했기 때문에 수진과 이정훈만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남산타워 전망대는 을씨년스럽게 한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야경을 보러 온 연인들로 붐볐을 텐데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진과 이정훈은 긴장한 채로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정훈 씨인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2 사람이 돌아보니 60대로 보이는 단정한 복장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걱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편지를 보내신 분이신가요? 저는 김철민입니다. 태원그룹에서 30년간 일한 전 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제 양심 때문입니다. 김철민은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부인께 사과드립니다. 10년 동안 남편분을 그리워하며 고생하셨을 텐데. 수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 대해 뭔가 아세요? 살아있나요? 김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텐데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수진과 이정훈은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철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30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태원그룹 창업주 태민호 회장의 둘째 아들 태진수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였지만 실제로는 큰아들 태진욱이 계획한 살인이었습니다. 태진수는 아버지로부터 후계자로 지목받을 뻔했거든요. 수지는 숨을 죽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진수에게는 임신한 애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진수가 죽자 그 여자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설마. 이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민수와 이정훈, 당신들이 바로 태진수의 아들들입니다. 태원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들이죠. 수지는 충격에 빠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재벌의 아들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이 재벌가의 며느리였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헤어뜨려 놓았나요? 왜 입양을 보냈나요? 태진욱이 모든 것을 조작했습니다. 당신들의 존재가 알려지면 자신의 상속권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한 명은 입양을 보내고 한 명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감시하면서 말입니다. 김철민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민수의 IT 회사도 태원그룹에서 뒤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를 통제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민수가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종시킨 거군요. 수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네, 태진욱은 민수를 제거하려 했지만 제가 미리 알고 도왔습니다. 민수는 지금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요. 하지만 태진욱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10년간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민수를 만날 수 있나요? 아직은 위험합니다. 태진욱이 여전히 찾고 있거든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김철민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태진수의 친자 확인서와 태민호 회장의 비밀 유언장입니다. 태민호 회장은 죽기 전에 진실을 알았고 모든 재산을 태진수의 후손들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남겼어요. 하지만 태진욱이 이것을 숨겨왔습니다. 이정훈이 서류를 받아 확인해 보니 태원그룹 전체 지분의 60%가 태진수의 후손들에게 상속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재산이었습니다. 이것만 공개하면 태진욱의 모든 범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해요. 김철민은 수진에게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민수가 부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10년 동안 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받는 남편의 편지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10년간의 모든 고통과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태진욱과의 마지막 대결이 남아 있었고 수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상상할 수 없는 부와 권력을 손에 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민수의 편지를 읽는 수진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에는 10년 동안 그가 얼마나 수진을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왜 돌아갈 수 없었는지에 대한 애절한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김철민 부장이 약속을 지킨 것이군요. 10년 동안 당신을 혼자 두고 있어서 정말 미안해요. 매일 밤 당신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진욱의 위협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어요. 당신에게 위험이 닥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편지를 다 읽은 수진은 김철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언제 민수를 만날 수 있나요? 곧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태진욱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요. 그가 살아있는 한 당신들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김철민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언론에 태민호 회장의 진짜 유언장을 공개하고 태진욱의 범죄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진과 이정훈이 태원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진욱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30년간 권력을 쌓아온 사람이니까요. 반격이 있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다음 날 한국 최대 방송사의 저녁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갔습니다. 태원그룹 태진욱 회장의 권력 찬탈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30년 전 의문의 죽음을 당한 태진수 씨의 아들들이 살아있으며 태민호 전 회장의 진짜 유언장에 따르면 이들이 태원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뉴스는 김철민이 제공한 모든 증거들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태진수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살인이었다는 증거, 태진욱이 조카들의 존재를 숨기고 감시해온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태민호 회장의 진짜 유언장까지. 뉴스가 나간 직후 태원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고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태진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자신이 재벌가의 며느리라니, 그리고 곧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니. 10년간의 가난과 고생이 모두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검찰이 태진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0년 전 태진수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조카들에 대한 감시와 협박, 유언장 위조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태진욱은 구속되었고 그의 아들 태연우도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김철민이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민수를 만날 수 있다고.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제주도입니다. 10년 전 신혼여행 갔던 그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수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에서 끝이 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수진은 10년 전과 똑같은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박민수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녀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아. 민수가 달려와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민수의 품에서 모든 고통과 절망을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민수의 목소리도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그도 10년 동안 수진을 그리워하며 고통받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들은 10년 전 신혼여행 때와 똑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수진이 10년 동안 겪은 고생을 들으며 더욱 미안해했고 수진은 그런 민수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온 그들에게는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태민호 회장의 유언장이 정식으로 인정되었고 수진과 이정훈 그리고 민수의 태원그룹 지분의 60%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두 분은 태원그룹의 최대 주주입니다. 박영수 변호사의 말에 수진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신이 이제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재벌이 되었다는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해야 합니다. 태진욱과 그의 측근들을 모두 축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수진과 민수 그리고 이정우는 태원그룹의 새로운 소유주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권력 승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태원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날 수진은 생애 처음으로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10년 전 신혼여행에서 실종된 남편을 찾아 헤매던 그 여자가 이제 대한민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의 소유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가 이보다 클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태원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수진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루아침에 나타난 이 젊은 여자가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경영진을 임명하겠습니다. 수진의 첫 번째 결정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회장직을 맡는 대신 김철민을 임시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부회장으로 이정훈을 전략기획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저는 아직 경영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태원그룹을 정의롭고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만은 확고합니다. 수진의 첫 연설은 짧았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녀는 태진욱 시대의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진의 이런 활동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재벌이 된 여성이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과 사회적 책임감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옛날 자신이 일했던 그 작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김미숙 사장은 수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수진아, 너 정말 대단해졌구나. 사장님 덕분입니다. 힘들 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수지는 김미숙 사장에게 새로운 식당을 차려주었고 그녀를 태원그룹의 급식사업 담당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보답을 잊지 않는 것이 수진의 철학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